준옥은 반평생을 생선 장사를 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온몸에 생선 냄새가 배어 아무리 씻어도 냄새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살아온 흔적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어렸을 때는 그 생선 냄새 때문에 어머니가 학교에 오는 것을 극히 싫어했었습니다. 창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그 냄새가 자신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냄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옥은 아들이 자신의 노고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준혁은 순옥의 지극정성에 따라 열심히 공부를 하여 명문대학을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생선을 팔아 학비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 결과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증권사에 입사했습니다. 준혁의 처갓집은 장인이 고등학교 교장 출신이고 장모는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수진의 오빠는 대기업 과장으로 있는 명망가 집안이었습니다. 준옥은 그런 집안과 사돈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들이 처갓집에 기가 죽을까봐 걱정이 돼 신혼집으로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에 대해 사돈댁에서도 감사의 말씀을 해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었다는 것에 감격해서 언젠가 은혜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 역시 어머니의 배려에 깊이 감복하여 고맙다고 했습니다. 준옥은 한평생 모아놓은 것을 아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준혁과 수진은 단란한 가정을 꾸몄습니다. 특히 준혁이 수진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준옥은 두 사람의 행복한 가정을 잘 유지하도록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자주 찾아가지도 않았고 연락도 긴요한 게 아니면 가능한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쓴다고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옥은 아들이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준혁이 좋아하는 민반찬과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산굴비 10마리를 포장해서 두었습니다. 굴비는 사돈댁에 보내주라고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마침 아들의 생일을 앞둔 날을 잡아 양손에 짐을 잔뜩 짊어지고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서서 벨을 눌렀습니다. 반갑게 맞아줄 며느리 수진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냐고 현관을 열고 나온 수진은 눈앞에 시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뜻밖의 시어머니 등장에 식겁을 한 수진의 표정이 상당히 불쾌해 보였습니다. 당황한 순옥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순옥은 아차 싶었습니다. 생선가게 문 닫는 날짜에 맞춰서 오느라고 미리 연락을 못했던 것입니다. 미안하구나. 가게 문 닫는 날짜를 잡기 어려워서 마침 준혁이 생일 앞두고. 준옥이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서 있는데도 수진은 그대로 세워놓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오실 때는 반드시 연락을 하라고. 어깨가 빠질 것 같아 하는 수 없이 짐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그때까지도 수진은 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빠꼼히 얼굴 반만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좋아하는 반찬하고 사돈댁에 보낸 굴비를 좀 챙겨왔다. 며느리는 문을 열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말꼬리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준혁 씨도 이젠 옛날 반찬 별로 안 좋아해요. 입맛이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해오지 마세요. 쓰레기 버릴 일만 생기니까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들어오란 말 한마디도 없이 그대로 문 앞에 세워두고 따져드는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암담했습니다. 그렇다고 힘들게 해온 음식을 도로 가져가란 말이냐? 굴비는 아주 물 좋은 것으로 골라온 거다.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저희 집은 이런 음식들 별로 안 좋아해요. 냄새가 강한 음식은 남한테 신뢰가 되거든요. 하도 열이 받친 옥순이 크게 한마디 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네 시애미인데 이렇게 집안에도 못 들어가게 할 거냐? 언제까지 나를 세워둘 거냐? 그때서야 현관문을 열어 비켜주었습니다.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는데 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사주면서 필요한 가구장들을 함께 구입해 줬는데 그것들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먼저 사다 준 가구장들은 다 어디 갔냐? 그것은 너무 촌스러워서 우리 취향에 맞춰 새로 샀어요. 그러면 그 가구들은 어떻게 했냐? 그냥 가져다 버리라고 줬어요. 세상에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인사들을 봤나. 준옥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번 돈으로 사준 것인데 그냥 버리다니.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한심한 것은 수진이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뼈골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것을 한 번도 사용하지도 않고 내다버린 며느리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뒷골이 뻑적지근해 왔습니다. 울화통이 치밀어 참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얼마나 화가 치미는지 소파에 간신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준옥이 분노한 것을 본 수지는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더니 끝내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누가 울어야 할지조차 모르는 며느리였습니다. 마침 그때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몇 개월 만에 어머니를 만난 표정이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웬일이세요? 뭔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수진의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짜증을 확 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어머니가 수진이를 울리신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야단치신 거냐고요? 언성을 높이는 준혁을 바라보면서 순옥은 순간적으로 겁이 덜컥 났습니다. 괜히 오해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하기는 내가 사준 가구장들을 그냥 다 버렸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한 거지. 뭐라고요? 가구장이요. 그 우중충한 가구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보고 그냥 쓰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그 말을 하려고 오신 거냐고요? 준혁아, 소리 좀 지르지 말고 말하렴. 내가 온 것은 뭐 먹으라고 밑반찬 전해주려던 것이다. 굴비도 사돈댁에 드리고. 아니, 그 냄새나는 음식물을 누가 원했어요? 원치 않는 것을 왜 가져와서 말썽이에요? 어머니가 움직일 때마다 생선 냄새가 나는 걸 몰라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순옥은 결혼하고부터 준혁이 변한 것에 놀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한꺼번에 변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애미한테 기껏 그런 말밖에 없다는 것에 실망을 했습니다. 준옥은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우는 모습에 준혁이 더 격분한 것이라고. 가만히 보면
수진이 우는 척하면서 계속 준혁에게 신호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준혁이 수진한테 조종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옥은 그렇게 상냥하던 얘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준옥은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반찬에 온 게 잘못된 일일까? 새 것인 가구장을 버린 것을 안타깝다고 한 것이 기분 나쁜 일일까? 도무지 무슨 일인지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준혁은 수진에게 다가 휴지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남들이 처음 본다면 시어머니한테 혼난 아내를 남편이 도닥여주는 상황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그 둘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졸지에 나쁜 시어머니가 된 순옥은 지금 상황이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순옥 역시 자식놈의 그런 태도에 불쾌했고 감정이 격해져 있었습니다. 얼른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섬주섬 가져온 반찬들은 다시 주워 매고 굴비는 사돈댁에 드리라고 놔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진이 굴비를 다시 집어 순옥 앞에 집어 던지면서 이것도 가져가세요. 냄새나는 것들 다신 가져오지 마시라고요. 순간적으로 화가 치민 순옥이 이런 버르장머리는 어디서 배운 거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에 수진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준혁이 바로 돌아서서 순옥에게 다가와 순옥의 머리채를 확 잡아챘습니다. 준혁이의 소나귀에 머리칼이 한 줌 뽑혀 있었습니다. 비명과 함께 순옥이 앞쪽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놈의 굴비고 뭐고 전부 가져가란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어머니, 노망 나셨어요? 준혁은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서 씩씩거리며 순옥을 내리쏘아 봤습니다. 그의 눈에선 분노와 원망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때린 사람이 자기를 낳은 어머니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이 넘어지자 수진의 울음이 조금씩 사그러졌습니다. 주준혁이 지나가면서 굴비 세트를 발길질로 차버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은 자신이 맞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머리가 뽑힌 곳이 욱신거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양손에 짐을 다시 집어들고 현관을 나오는데 그때에도 수진은 훌쩍이며 곁눈질로 순옥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하는 짓이 마치 백년 묵은 여우 같았습니다. 잘 가시라거나 괜찮느냐는 그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준혁은 나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생판 모르는 장사꾼을 내보내는 것보다 더 냉랭했습니다. 순옥은 허겁지겁 그 집을 빠져 나오기에 급급했습니다. 서러움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수치와 모멸을 당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소파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시당초 뭐가 문제였을까요? 순옥이 뭘 잘못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얘들이 그렇게 냉담하고 무자비했을까요? 감정이 격해져서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량하게 소파에 앉아 있자니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나고 우는 표정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쯤은 준혁이 깊이 뉘우치고 전화라도 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2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와도 전화는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두통이 심하게 왔습니다. 심장은 벌렁거리고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이대로 죽는가 싶었습니다. 열이 나고 몸살이 났습니다. 새벽 내내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해열제라도 먹었으면 했는데 누구한테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거리는 것 같아 간신히 119에 전화를 하고 그만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순옥은 응급실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김순옥 씨, 보호자분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순옥이 손을 들어 조그만 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는 없고 뭔지 내가 할 거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링거 다 맞고 잠시 있다가 퇴실하면 된다고. 약국에서 약만 받아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때가 되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 번잡했습니다. 멍하니 차장 밖을 쳐다보던 중 순옥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순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감조차 뭉개버린 아들에게 어떤 복수심이 들었습니다. 30여 년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아들 하나 잘 되길 바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폐륜하였습니다. 자기를 낳은 부모를 때리는 후레자식이었습니다. 잘못 살아온 지난 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장롱 속에서 긴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색이 바른 서류들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 사이에 하얀 서류가 2장 있었습니다. 작성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새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명의자는 순옥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들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아파트를 준혁에게 사줄 때 박 변호사가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라며 명의는 순옥의 이름으로 해놓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박 변호사의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돌아간 남편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의 해안에 감사했습니다. 확실히 그 아파트는 여전히 순옥의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투자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준혁의 증권사 지점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순옥의 명의로 투자한 펀드였습니다. 원본 금액만 7억 원이었습니다. 순옥이 평생 일구어온 모든 것을 준혁에게 다 보태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회수해야 했습니다. 먼저 순옥은 박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호적에서 자식을 파버리는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말입니다. 박 변호사는 쉽지 않을 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 순옥은 아들이 폭행한 일련의 사태를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렇다면 응급실 간 것부터 머리칼이 뽑힌 것에 대한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머리칼이 한 줌씩 뽑힌 것은 중환상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순옥은 명도 소송으로 집을 빨리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박 변호사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시세보다 싸게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는 매수자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증권사에 투자한 펀드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전혀 모르는 준혁과 수지는 달콤한 신혼 속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불쑥 찾아올 시어머니도 없어 수진의 표정은 활기를 띠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이 어머니를 구박하고 폭행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좀 심각하게 어머니를 타박했다는 정도로만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수진에 의하면 어머니가 신혼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음식물 같은 것을 강요하는 성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친정집에서도 그런 음식을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준혁도 수진의 음식 성향에 맞춰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대해 준혁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처럼 준혁은 모든 것을 수진에게 맞춰 나가고 있었고 또 그것이 가장 올바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시어머니한테 더 잘 보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근해봤자 불필요한 음식물만 쓰레기로 만들 뿐이고 괜히 피곤만 할 뿐이었습니다. 준혁에게 펀드 가입도 해주고 아파트도 사줬으니 지금 시어머니에게 남은 건 살고 있는 자그만 방 2개짜리 빌라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수진에게 시어머니는 더 달라고 할 것도 도와달라고 할 것도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참 너무 각박한 세상인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에 의해 악연이 되는 현실을 부정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준혁은 어떻게 해서든 수진에게 잘 맞춰서 단란한 가정을 꾸미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홀어머니의 외아들로 자란 준혁은 극심한 외로움에 지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차리는 게 일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수진이 싫다 하는 걸 어머니가 하니까 준혁으로서는 자칫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준혁으로서도 생선 냄새가 나는 어머니의 품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준혁에게는 당장 수진과의 조화로운 관계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단란한 가정을 만드는 지름길이자 유일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준혁에게 어머니는 걸림돌일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죠. 준옥은 차근차근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먼저 호적에서 준혁을 제적시켰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증권사 지점에 투자한 펀드를 해지 통보했습니다. 거액의 금액이 해지되자 지점에서는 준혁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준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투자받은 것은 어머니의 명의였습니다. 그것에 해지된 사유를 준혁은 몰랐습니다. 펑크난 만큼 실적을 다시 쌓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직원들에게 할당된 금액이었습니다. 그 문제로 위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게 된 준혁은 그렇잖아도 수익이 나오지 않는 직접 투자에 더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준혁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한시적으로 이용해 자기 주식 투자를 하는 편법이었습니다. 갈수록 액수가 높아지면서 점차 위험도 역시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야말로 전적으로 여윳돈으로 해야 평정심을 유지하며 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급박할수록 잦은 매매로 손실을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게 매매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투자금이 여유롭지 못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정에서 준혁은 위험한 고개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옥이 해지한 펀드 액수를 채우기 위해 달리 방법이 없자 자기 주식 투자에 몰빵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투자자들의 자금에 손을 대는 횟수와 액수가 높아지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이 금융감독 기관에 접수되었고 끝내 발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증권사 징계 조치로 준혁은 6개월의 정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신입사원에게는 그만두라는 시그널이었습니다. 해당 증권사는 준혁 때문에 금감원의 경고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준혁이 직장에서 아웃당하자 수지는 준혁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터에 손옥의 명도 소송이 이뤄져 그 통지서가 수진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집을 내놔야 한다는 통지에 경악과 함께 충격을 받은 수지는 남편 준혁에게 빨리 해결할 방안을 찾아내라고 다구쳤습니다. 수진과 준혁은 그동안 새까맣게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직도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버젓이 살고 있었기에 아무런 문제 없을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자신들은 내쫓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옥을 전혀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순옥이 당한 수모가 얼마가 뼈저린 일이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옥의 의지는 강력했고 확고부동했습니다. 법원 집행관의 업무 집행을 방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원룸을 월세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조달도 벅찼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준혁이 공사장판 노가다를 따라다녔으나 그마저 일손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존심만 상해서 괴로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수지는 아르바이트 하나 하질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굶어 죽어도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러날 길이 없는 준혁과 수지는 버틸 때까지 버텼으나 달리 대안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친정집에 구호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인으로부터 월세방이라도 얻으라고 얼마간의 자금을 받았으나 며칠 만에 다 소비하였습니다. 사정이 그런데도 수진의 씀씀이는 마냥 똑같았습니다. 나중에는 수진의 명품백들을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으나 그조차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갓집에 다시 또 손을 내밀었으나 처남의 강렬한 반발에 부딪혀 더는 찍소리도 못 냈습니다. 결국 준혁과 수지는 순옥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순옥이 명도 집행을 독촉해 놓고 귀가한 때에 준혁과 수진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몇 개월 동안에 수척해진 아들의 몰골에 순간적으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수진을 믿고 어머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님, 저도 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후레 자식을 용서한다고 해서 갚일 것 같니? 준혁이 네가 애미의 머리털을 뽑았을 때 용서를 빌 생각이 있었냐? 아니잖아. 당신은 때려 죽이고 싶었을 것이다. 자기 애미를 말이다. 그런 페류나를 자식으로 두고 싶지 않았다. 준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순옥은 호적등본을 던져줬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준혁은 통곡을 했습니다. 어찌 호적에서까지 파버린다는 말입니까? 제가 아무리 실수를 했더라도 엄연히 어머니와 저는 부모 자식 간인 것을요. 이제는 법률적으로나 인륜적으로 우리는 모자지간이 아니다. 남남인 것이다. 그러니 돌아들 가거라. 수진이 목 놓아 울면서 악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호적에서 자식을 파버리는 어미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 것을 어쩌라고요. 어머니가 이토록 잔혹하니 저희들이 그렇게 대우했던 것 아닌가요? 그래, 말 잘했다. 나는 잔혹해지기로 했다. 그러니 이들도 나한테 잔혹하게 하거나 아니지. 이들은 이미 나한테 잔혹했어. 애미의 머리털을 뽑아챘을 때 잔혹한 거지. 뭐가 잔혹이겠니? 준혁은 땅바닥에 머리를 맞대며 빌었습니다. 어머니마저 자신들을 내쫓으면 정말 갈 데가 없다며 거두어 달라고 했습니다. 2번 다시 어머니를 멸시하고 구박하는 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옛정을 생각해서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수지는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러 악을 썼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어른인 어머니가 좀 더 참아줄 수도 있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문전박대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이웃들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해대고 순식간에 해당 빌라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동네 창피한 순옥이었으나 그렇다고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맞은 것보다 더 창피한 것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아우성은 순옥의 폐부를 쑤셨습니다. 4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그 자식이 아무리 행패와 포악질을 일삼아도 자식이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한 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에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안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천륜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자식놈이 부모를 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미쳐 날뛰어도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손찌검을 한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이길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순옥은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인연을 부정했습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주변 사람들의 항의에 밀려 돌아갔습니다. 축 처져 걸어가는 아들 내외를 바라보는 순옥의 가슴이 다시 한번 미어졌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이었건만 순옥은 이어서 빌라를 팔고 전화번호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털어 남은
인생을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자선 사업에 사용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1년 후 순옥은 경기도 외곽에 자그마한 노인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노인부터 요양하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에 대해 막연히 듣기로는 준혁이 수진과 헤어졌고 수진은 바로 다른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준혁은 다른 증권사에서도 받아주질 않아 잡지사 영업직원으로 들어갔지만 곧 폐간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목수 보조로 공사장을 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